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지지하고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뜻을 받아 완벽한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며 민생 경제와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조금 안타깝고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 2,0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외로 떠나는 피난민 규모도 갈수록 불어나 총 8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한 세계은행이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2만여 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700명대인 위중증 환자가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를 개편하고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선 6일을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전격 성사됐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야권 단일화, 앞으로 남은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야 선대위 관계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귀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군요. 그야말로 전격적인 단일화가 지금 성사가 된 상황인데 먼저 오늘 아침 8시에 진행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기자회견 내용과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부정합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3지대 정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고 협력하며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박정하 부단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후보들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TV 토론 볼 때까지만 해도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좀 있고 이래서 아마 그랬었죠. 눈치채신 분들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 공보 수석 부단장이시잖아요. 솔직히 언제 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모르고 어. 오늘 새벽에 이게 8시라는 게 사실은 이른 시간에 기자회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쯤에 기자회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새벽에 들었습니다. 한 4시 반에서 5시경. 아 그러면 합의가 될 때까지는 모르셨고 전혀 몰랐습니다. 합의가 네. 된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들으셨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일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결렬됐다 이런 네네. 분위기가 많았는데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었던 게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 두 분 아니었겠습니까? 이 라인이 계속 살아 있었던 겁니까? 지나고 나니까 결국엔 그렇게 됐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협상 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언제든 안철수 후보가 결단해서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후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단일화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 판단이었습니다만은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문은 열어놓고 이때 어떤 유사시에 있을 수 있는 사자 대결 구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뭐 사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의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장제원, 이태규 이 두 사람의 그동안의 이제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예.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두 사람이 통화를 했고 전격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던 시간에 한 9시경에 아마 두 의원의 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보 간의 만남에 대해서 합의하고 저녁 늦은 시간 12시 자정경에 아마 예. 두 후보가 만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늦은 장소다 보니까 어제 만남 장소도 이제 집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안철수 후보하고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좀 인연이 있다면서요? 장제원 자택에서, 예. 의원의 매형 인정 카이스트의 성모 교수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에 재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단일화 협상 카드 대리인 중에 장제원 의원이 왜 됐느냐라는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장제원 의원 매형의 인연으로 서로 인연이 있었던 상황이라 믿을 수 있는 메신저였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만나기 어려운 저녁 시간에 장소였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매형 자택에서 예. 두 후보 그리고 두 대리인이 같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TV 토론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같은 색깔의 넥타이를 매다 보니까 단일화 복선을 깔았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연결을 했었고 박정하 부단장 얘기도 들어보면은 이건 그냥 우연이었던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랬던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네. 어디선가 알지 모르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아마 빨간 넥타이를 같이 맨 거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안철수 후보에게 함께 정치 개혁하자. 자, 이렇게 러브콜도 보내긴 했는데 오늘 이제 단일화 이후에 나온 논평을 들어보면은 야합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단군 일의 최악의 거짓말쟁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다양합니다. 네.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예.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의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바로 전전날까지도 완전히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네.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 이제 비판한 이런 그렇습니다. 지점을 협상 말씀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공개를 하고 나한테 책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이준석 대표의 조롱과 비아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상식적인 정치라고 하면 네. 단일화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고 아마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안정적인 정권 교체의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워했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지금 양 진영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제3지대, 중간지대 정치가 있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덜 싸우지 않겠느냐. 예. 저희 민주당에서 통합정부를 제안한 것도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중간지대와 함께 손잡고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독주하지 않습니다. 예. 라는 어떤 메시지를 드렸던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남아 있었을 수 있었던 그 무기가 바로 안철수 후보가 갖는 중도성, 예. 약간은 비교적 합리성 이런 걸 가지고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계속 응원해주고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이분들에 대한 배신 아닌가라는 평가가 전 주를 이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내에 그 당원들 안철수 의원의 지지자들 간에 훨씬 더 많은 목소리가 배신당했다라는 목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4번 찍을란다. 사퇴가 되더라도 뭐 이런 예.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단일화 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 감동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한 그저 후보 간의 단일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 때만 해도 정치 교체를 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선언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교체 프레임을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 좀 바뀌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고 네. 정치 교체라고 하는 거는 시대 교체의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 다 옳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JP와 연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실현했던 것인데 그때 그 정권 교체의 가치는 예. 군사 독재 연장선상에서 일당 독재를 깨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가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면 지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민정당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까지 전부 다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DJ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권 교체라는 카드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정권 재창출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10년 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DJ와 노무현 정신을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 재창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 시기에 선거용 구호인 것이고 정치 교체와 통합 정부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다. 이런 네.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두 사람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국민이 만든 단일화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자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정권 교체가 정치 교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주당식의 해석이라 그건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어제만 해도 사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통합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민주당이 얘기했던 통합은 통합이고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하는 거는 야합이다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통합이고 남이 한 거는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봤던 그 바로 내로남북의 전형적인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제가 이제 복대 변호하고 며칠 전에 이제 같이 단일화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에서 오히려 이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반발 내지는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거를 안철수 후보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단일화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임명진 목사도 지지 철회를 하시고 예. 김동길 교수 후원 회장인 김동길 교수도 지지 철회를 해요. 이런저런 압력들이 그러니까 복대변인께서는 국민의당 내에 구성원들이 일부가 이제 단일화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다. 이게 전체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소수 아닐까. 그래서 이 국민의당 내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권 교체라는 거에 반대되는 결론이 났을 경우에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되는 것도 이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네. 지금 두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한 거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먼저 했었잖아요. 예. 한 3, 4주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자리를 나누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정권 교체와 관련한 그 시대적 소명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이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분석하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일 유세 때만 해도 윤 후보를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었던 안철수 후보인데 갑자기 마음을 돌린 이유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로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안철수 후보가 유세에서 그저께 윤석열 뽑으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대립이 심했지만 전국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뒤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뭐 당연히 합의가 있죠. 그 합의를 안 하고 합당까지 한다는 거는 그럼 뭐 자원봉사, 뭐 봉사활동하려고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면 합의가 있죠. 구두로 했건 문서로 보정했건 간에. 그건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 분전.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은 안 후보 안철수의 정치가 괄목상대할 정도로 큰 정치로 발전한 거죠. 결절 발표를 하고 나서 또 여론이 생기잖아요. 그때 진짜 여론이 뭔지 안 후보가 읽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위기의식 같은 걸 느꼈겠죠. 우리 종착지가 어디냐 심각한 논의가 있었을 거고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랬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 그리고 민심을 받드는 그리고 이 현 시점에서 시대적 과제가 정권 교체라는 게 확실하고 또 안 후보 본인이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단일화를 제안할 때 처음에 제안할 때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고 안 하고 결단을 그러면 네. 자, 먼저 유시민 이사장 얘기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단일화 과정을 놓고 분명히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고 이건 뭐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구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총리 카드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오늘 안철수 후보 나는 행정 경험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서 자 이런 어떤 이면의 합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면 합의는 없었으리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사장이 얘기한 이면 합의는 그때 뭐 논할 건가 아닌 건가 싶을 정도로 저는 뭐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두 후보 간,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있었던 한 2시간 반간의 대화에 대한 재구성에 대해서도 뭐 흘러나와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보면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신뢰의 문제라는 것. 그다음에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종이를 통한 이런 합의서가 뭐 필요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와요. 그럼 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1월 중순인가 윤석열 후보가 또 10분의 단판이면 된다라는 네.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저는 뭐 유시민 사장이 얘기했던 아니면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이면 합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두 후보 간의 신뢰를 통해서 통합 정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바로 합당 논의가 들어가고 뭐 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원하는 바 그다음에 바라는 바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충분히 수용을 해서 예.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본인이 만들어왔던 정치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하고 싶자 하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어떤 방안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는 무슨 뭐 총리나 아니면 무슨 뭐 당의 어떤 직이나 이런 식으로 이면 합의가 합의는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뭐 누가 지금 최종 당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합의가 이면 합의가 아니더라도 두 후보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안철수 후보가 총리 카드로 내세워진다. 이럴 때는 국회로 넘어올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조금 아까 그 통합정부라고 하는 개념이 민주당의 제안은 제3지대 정치 세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 또 정의당 이 당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서 정부를 운영하자라는 것인데 지금은 당 통합하잖아요. 당 통합하는데 어떻게 그게 통합정부가 되겠습니까? 네. 국민의 힘이든 국민의 당이든 이름이 정해지면 그 당 정부죠. 그래서 통합정부라는 말은 그저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제3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뭐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을 분점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진다라고 하면 안철수라는 이름으로는 정말 갈지자를 걸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했던 정치인으로만 기억되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어떤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가정을 해서 뭐 총리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되겠죠. 대통령이 추천하고 예. 국회가 발목 잡는 국회로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심판을 또 받을 텐데 그래서 합리적인 국회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 방향이기 때문에 예. 그 제대로 된 정당한 요구에는 정당하게 응한다. 다만 네. 바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를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 국회 고유의 역할이고 목적이기 예. 때문에 그게 맞게끔 할 것이다. 원칙대로 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국회와 또 국회와 그 다수당과 정당을 함께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네. 지금 같은 혼란기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보태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래 기다렸잖아요. 5년 동안 기다렸고 사실은 총선 이후 180석에 대한 여당에서 기다렸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3세력에 대해서 혹은 뭐 협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라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구하는 가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대통령을 바로 직전에 탄핵당하게 만든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내는 것도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논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명시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던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안 후보 용기에 감사하다 이 얘기하면서 일주일 내에 합당 대선 이후에 일주일 이내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실무 논의도 곧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후보 간에서도 합당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합당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급속도로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작년 여름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가 두 당 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뭐 복잡하게 많이 논의할 게 많지는 않을 듯 싶고요. 예. 그다음에 합당을 하고 동시에 인수위도 같이 구성 운영을 하고 정부도 같이 구성 운영을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합당 논의도 굉장히 뭐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네. 작년 같은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합당이 추진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의 합의 내용은 그러니까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예. 합당은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기왕 대변인님, 지금까지 그 합당 관련해서 한 차례 무산된 적도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좀 날선 신경전의 말들도 오갔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산 넘어 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그 백브리핑에서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것이 본인은 다당제가 소신이다라고 하면서 합당하재요.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소신인데 그 소신을 왜 꺾었는지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 소신을 바꾸시는 것이 맞는 건데 소신이 이런데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단일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안철수 후보와 함께 지방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곧바로 지방선거 기획단이 아마 양당 다 만들어지고 추진이 될 텐데 저는 이면한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부터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공천권 보장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 조직 재정비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지분 보장 이런 것들이 없이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그런 약속도 다 공연불허예요. 그 권한들은 모두가 패배한 대선 후보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안철수 후보와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경쟁했던 관계, 이런 안 좋은 앙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산 넘어 산이고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한 약속들을 후보 간에 충분히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유시민 씨가 아까도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다. DJ 변합 때도 예. 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 관계자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다당제가 신념인데 이제 합당은 무슨 얘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번 단일화로 앞으로 단일화 필요 없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다는 점 그게 그럼 전해드리고요. 양당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예. 네, 양당 체제로 가면서 또 중대선거구제도 얘기하는데 네. 양당 체제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요 양당이 한 석씩 나눠 먹는 겁니다. 정말로 야합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굳이 저 안철수 후보 측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그 총선 이후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동안에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얼마나 많이 부려왔는지, 과연 제3세력에 대해서 존중을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안철수 대표가 왜 안철수 후보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의 잘못된 구체제를 종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제나 권력구조 등을 논의해야 아마 다당제가 본인이 예.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당제가 올 거다라는 의미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 민주당에서는 집권하고서 다시 분당되는 거를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다당제가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 선거구제가 지금처럼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유지가 된다면 다당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전에 했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를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당제는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부터 해결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다당제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합당과 다당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야권 단일화를 놓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상황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자,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대선을 불과 6일 앞두고 이 전격 이뤄진 단일화 앞에서 민주당은 이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이유로 이 일을 끄집어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선택에는 명암이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 또는 중도층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거든요. 2002년 당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추진 당사자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이번 단일화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는 글을 남겼고요. 선대위 메시지 총괄인 카피라이터 정철 씨도 그날 밤에 정몽준이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꺼내든 키워드는 역풍입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16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회창 후보와 이른바 노풍을 탄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맞붙었지만 노 후보가 좀처럼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지율 열세 속에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단일화 요구가 거세졌죠. 결국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여론조사를 통해 전격 단일화에 성공했고 투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대선 구도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었습니다. 대선 하루 전 정몽준 후보가 돌연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겁니다.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소식을 들은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 자택을 찾아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는데요. 이 사건 모두가 악재가 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문전박대당하는 노무현 후보의 사진이 전파를 타면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민주당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합 집산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같은 공식이 통할까요? 양당 의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일화했는데 전날 지지 철회를 했고 노무현 당시 후보가 정몽준 후보 자택을 찾아간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오히려
표가 결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 사례를 좀 들고 나온 건데 두 분께 좀 짧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 단일화가 여당의 지지층 결집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신뢰를 저버린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진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상당 부분 오히려 기권을 하는 표도 생길 것이고 차라리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국민들 또 특히 이제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더 강고하게 예. 뭉쳐서 이번 대선이 쉽지 않다라는 네. 생각으로 크게 결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예.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저 민주당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우선 네. 2002년과는 좀 다른 게 지금 현재 정권 교체 지수가 일단은 계속 과반 이상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후보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양 진영의 결집은 굉장히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결집에 대한 진영의 기반이 어느 쪽이 더 넓으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승패가 갈릴 거다. 그리고 네. 득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야의 분석이 지금 상이하게 달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4월건 대선 전쟁에서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죠. 이 얘기 짧게만 해보겠습니다. 정책 공방 속의 토론 막바지 대장동 문제로 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격렬하게 격돌했습니다. 어제 토론 현장 잠시 보고 오시죠.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 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장동 이슈가 안 나온 적이 없는 이런 토론회였는데, 자, 이재명 후보 어제 그 특검을 5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토론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오히려 토론 끝나고 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답을 안 했어요.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그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이제 특검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감에서 이게 뭡니까라고 답을 하신 것 같고요. 이후에 마무리 발언 시간에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이미 작년 9월부터 모든 걸 포함한 특검을 하자고 했던 거고 네. 사실상 특검이 진행이 잘 되지 않은 거는 저는 뭐 민주당에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건 간에 저는 대장동에 관련한 것은 특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실상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정치권의 도리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이후에도 이 대장동 이슈가 정치권의 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윤석열 후보도 이제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대장동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 누굽니까를 먼저 도발한 쪽이 윤석열 후보고 국민의힘 쪽이에요. 그래서 의혹을 이재명 후보한테 덮어서 몰았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더 커지고 그리고 수사를 덮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시죠.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죠. 그 원인을 우리는 검찰총장 출신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특검에 실현되지 않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 임명권을 국민의힘에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비상식적인 정치 협상을 하니까 특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치 민주당이 안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뭐 백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론회에서는 안 했어요.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 되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책임지겠다라는 말씀 왜 안 하십니까?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셔야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확진됐다. 오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9일까지 재택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총리가 투표하는 모습을 올해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하고 각지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프셰미실에서 본 우크라이나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도시인 프셰미실 중앙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흑해 연안 도시 헤르손을 점령하는 등 공세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도시 헤르손을 점령하는 등 포위전과 시가전에 돌입했습니다. 헤르손 시장은 러시아군이 시내에 진입한 데 이어 시의회 건물까지 돌입했다며 현재 시내에 군인은 없고 민간인만 있으니 사람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헤르손은 인구가 30만 명에 달하는 큰 도시로 항구로서의 효용성이 있고 크림반도 일대 수도를 통제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러시아가 이곳을 보급 기지로 삼아 그동안의 보급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포격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포격으로 20명 이상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이 공군기지 주변 민가에 떨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개전 이후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2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가 400건이 넘고 구조 인력도 10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에 있는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수도인 키이우 주변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무차별 포격을 예고했습니다. 키이우에 있는 시민들은 결사항전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키이우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Для того, щоб зберегти нашу країну. Тому що якщо ми зараз не допоможемо нашій армії, тоді нас не буде. Не буде нашого бізнесу, не буде нашого житт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곧 2차 협상에 돌입한다고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잠시 뒤 벨라루스의 남서부 지역에서 만나 2차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원래 현지 시각 2일 밤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도착이 늦어지면서 회담 시각이 약간 뒤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의 시각은 아침 9시 반쯤이니까 협상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곧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도 양국 간 대화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부터 중단해야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회담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기존의 태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쪽은 휴전협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꺼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인 벨라루스 고멜주에서 5시간 정도 회담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외에서 1,000명 넘는 인원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19개국이 무기 및 군수 지원을 하고 있고 22개국이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면서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거주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보호명령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EU에서 침략 반대 투표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YTN 취재진이 입대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남성을 인터뷰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입니까?
네, 세르기 씨는 예전에 한국에서 3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일한 적이 있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전쟁이 임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등 주변 지역으로 피난민들이 빠져나오는 사이 세르기 씨는 오히려 수도 키이우로 들어갔는데요. 자원 입대를 앞두고 YTN 취재진과의 화상통화에서 현재 키이우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세르기 씨가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ascist Russian troops launch missile and bomb strikes on absolutely peaceful areas of Kiev. Civilians hiding in the subway. But many civilians currently helping military and other much as they can. So works is not full time. Only 2, maybe 4 hours every day. Also, I may be afraid that there will not be enough ammunition. 네, 세계 평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세르기 씨의 목소리가 닿았는지 세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의료 물자를, 독일과 프랑스는 석유를 보내기로 했고 폴란드에서는 의료 열차를 보내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폴란드 국경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 모습 잠시 후에 또 전해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이곳 푸셰미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km 정도 떨어진 접경지대입니다. YTN 취재진이 푸셰미실에 있는 전망대에서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 우크라이나 정교회 건물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결에서는 폴란드 접경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 모습을 보다 생생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푸셰미실 중앙역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외로 떠난 피난민이 벌써 83만 명에 달하면서 유럽이 최대 난민 사태에 봉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40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 우크라이나를 떠나 루마니아로 건너온 수천 명의 난민들. 9살 딸과 낯선 땅에 발을 디딘 마야 씨는 기막힌 현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We are feeling a lot of pain, just pain, a lot of pain for my country and my people. We do not have words to explain this pain. 그래도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만나는 경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상황입니다. 남편을 우크라이나에 두고 세 자녀와 함께 폴란드로 넘어온 마리아 씨는 그곳에 사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Z tym jest bardzo zadowolony, że mam dzieci przy sobie. To już się liczy. Takie życie, panie.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떠난 피난민은 83만 명. 유럽연합은 향후 4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난민 1,200만 명이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럽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국민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돕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150만 명을 받아들일 계획이고 루마니아는 50만 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안정적이어서 EU는 이달 3일부터 입국 비자가 없는 사람에게도 3년간 체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피난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공기가 무척 포근해졌죠. 오늘 서울 낮 기온 12.4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고요. 북창원은 16도까지 오르는 등 3월 하순만큼이나 날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온화한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맑은데요. 내일은 하늘 표정도 흐려지겠고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와 눈의 양이 적기 때문에 대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도, 광주 4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